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FOMC 힌트입니다. 이제 12월 FOMC 회의까지는 2주 정도 남은 상태인데 간밤에 지표들이 또 많이 공개됐었죠. 지표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죠? 저는 어제 나온 데이터들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I 물가도 예상치에 뭐 대체로 부합하긴 했지만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뭐 상승한 부분도 사실 상품 물가, 네. 관세 부분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대로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용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ADP 주간으로 이제 고용 데이터를 내보내주시고 있는데 ADP 고용도 전주 대비해서 네.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소매 판매 지수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진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경기가 계속적으로 냉각되고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물가는 뭐 좀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이랑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이 좀 금리를 내려서 이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 건데 금리 인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2월에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까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어제 나온 데이터들이 보면은 대부분 9월 데이터입니다. 예, PPI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데이터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키포인트는 고용인데, 네. 12월 초에 나오는 이제 ADP 지표라던가 예. 아니면 그리고 FOMC 첫날 12월 9일에 졸치가 나옵니다. 예. 그 데이터는 10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용 데이터를 주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고용이 될 듯합니다. FOMC 회의 직전까지 이 데이터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12월 FOMC 회의 전까지 이제 CPI도 생략된 상태인데 내일은 또 베이지북이 공개되거든요. 예, 베이지북은 그렇죠. 또 경기 동향 보고서로도 알려져 있죠. 이쪽에서도 금리 인하 단서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죠? 관련된 코멘트들은 많이 나올 텐데, 네. 이 베이지북 자체만 가지고서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같고요. 사실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 위원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가가 아직까지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관세 비용이 언젠가는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 이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고용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베이지북에 나올 거예요. 예. 다만 이게 물가와 고용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더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인가, 어느 정도가 어디가 더 심각한가를 네.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스탠스에 따라 지금 결국 12월 금리 인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위원들의 다음 주에 이제 블랙아웃이 시작되거든요. 블랙아웃은 이제 연준 예.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죠. 2주 전부터 이제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전에 나오는 코멘트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닉 티미라우스 기자 이런 예. 분들 코멘트들 많이 보는데, 그런 코멘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매파 위원들이 기승을 부리다가 이번 주에는 또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위원들 한 명 한 명 뜯어보다 보면은 네. 대부분 본인 하시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뭐 그러니까 기존 미란이라던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만 놓고 봤을 때 뭐 어디가 우세하다 이렇게 뭐 보기는 어려운데, 과거보다 의견 충돌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는 추세 자체는 유효해요. 예.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결국 파이널 금리는 대체로 3% 전후에서 정해질 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내려줄 거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삼모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를 내려갈 거니까 이게 이번 회의가 됐든 뭐 내년이 됐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3차 상법입니다. 코스피 5천 투기,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효과는 어떻게 보시죠? 음,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고 네. 일단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은 지표상으로 PBR 지표라던가 아니면 네. PER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나 신흥국 대비해서 한국이 워낙 저평가돼 있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이 됐어요. 내년도에 이제 당장 중요해지는 거는 기업들이 네. 얼마나 이 제도에 동참을 해줄까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은 불확실하다는 영역이 좀 남아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동참을 하느냐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해서 그치냐 아니면은 프리미엄까지 가냐 이 전체 상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주나 금융처럼 이제 상법 개정안의 이 수혜주들 이런 예. 쪽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방향성은 유효한데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이 저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추진이 되면서 예.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점점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말씀 주신 지주업종이라던가 금융업종에서 네. 업종 플레이로도 사실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텀업으로 이제 점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현재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리서치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수혜주들의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팁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왕도는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평가되고 있는 PBR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각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떤 배경에서 주도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포인트가 바뀌는 부분인지 네. 이렇게 기업별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입법을 예고한 상태인데 사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앞으로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노동봉투법이 도입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난이도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노란봉투법이 당장 도입이 된다라고 해서 예. 당장 그 각 기업들의 노조들이 이제 이거 됐으니까 당장 이제 재협상 하자, 예. 파업하자, 교협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급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이 나타나는 움직임도 한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과도해질 경우에는 이제 실제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방식에 대한 조언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오고 있어요. 뭐 로봇주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 노란봉투법의 수혜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금리나 기대감 회복과 함께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사실 로봇주들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노란봉투법 이런 이슈들이 아니더라도 국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로도 그렇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방향성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주 투자가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 이 로봇 산업을 하겠다,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시장성을 입증하고 실제 산업에 도입이 돼서 침투해서 이제 계속 사업이 잘 될 건지 예.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바텀업으로 개별주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게 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정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ETF 같은 투자 수단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투자자분들에게 유효한 투자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어쨌든 리서치 많이 예. 해가지고 좀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뭐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예, 노란봉투법 이런 테마성으로 이슈가 들어왔을 때 테마성으로 네. 올라가는 종목이나 그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조언을 조금 더 들어볼까 하는데 FOMC 회의 전까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2주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예. 투자 전략을 당분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제 나온 데이터들은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사실 앞으로 확인해야 될 고용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이 또 있고 위원들의 스탠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 최근에는 또 다시 S&P 500은 반등하는 그림이 예.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거는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해요. 네. 투자 심리가 약해졌고 10월보다는 약해졌고 약해진 이유에는 사실 저는 이 근간에 최근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진 상황이 결국 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고 예. 12월 초까지 이런 단기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뭐 결제 수요라든가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네. 이 FOMC를 앞두고 금리나 기대라던가 기대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다른 산업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이 결국에는 12월 FOMC에 연준이 나와서 그 이슈들을 어떻게 코멘트를 해주느냐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런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제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은 기존에 이제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던 뭐 반도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지주, 방산 이런 이 연내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도 괜찮다라는 건 어쨌든 증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상향 할 거다. 그렇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AI 투심이 좀 많이 회복돼서 산타랠리가 정말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게 낙관하기 좀 이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네. 산타랠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계절적으로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온 거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예.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산타랠리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포지션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라던가 네. 아니면 연말 소비 시즌 이후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 소비 시즌이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 워낙 최고치 랠리를 10월까지 달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산타랠리가 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계절적으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FOMC 전후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저희가 주시하면서 이제 각 기업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네.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만큼 매수하기에 적기인 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도 경제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금리 인하 네.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은 선거 앞두고 정부들에서도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장이 내년까지 꺾이거나 우상향하는 그림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 이런 조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